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인집 아저씨. 6살 때 일이다. 내 기억에 최초의 목격인 것 같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무려 20년도 넘게 지난 일이 아직도 가끔 흐릿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7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주인집과 함께 살았는데 주인집엔 할머니,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누나, 형 이렇게 살았다. 다른 주인집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친절했는데 유독 주인집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아저씨는 작은 노가다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유독 어린 나와 형에게 잔소리가 심했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다. 술이라도 마시고 오는 날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고 처음엔 주인집이라 눈치를 보던 우리 부모님도 자주 아저씨와 다투곤 하셨다. 태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던 여름이 지난 초가을쯤인 것 같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9시가 조금 넘으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잠이 들었다. 그날도 9시 뉴스 시계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녘쯤에 오줌이 마려워 깨어났다. 대문 옆에 있는 음산한 화장실에 너무 가기 싫어서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엄마는 비 오는데 대충 마당에다 넣어도 된다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부엌을 지나 문을 열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하는 대문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주인집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마당에 들어와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또 심술을 부리겠구나 하는 마음에 잘못 걸렸구나 싶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나를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아저씨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다시 마당에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집안이 시끄러웠다. 주인집 사람들은 눈물 바다가 되었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부여잡고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며 한숨만 내쉬었다. 학교에 다녀올 때까지도 나는 이유를 몰랐다. 저녁 밥을 먹을 때쯤에야 어머니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린 형과 나에겐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방에서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던 어머니 아버지께 그날 밤에 나는 아저씨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현복이가 어매한테 인사하려고 찾아왔던갑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 자고 있었네. 아이고 현복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들은 얘기였지만 비오던 그날 오후에 새참으로 술을 과하게 드신 아저씨는 발을 헛디뎌 하수구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는 중이었고 7시쯤 돌아가셨다고 했다. 비가 오는데도 아저씨의 머리가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머리맡에 물.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 선생님의 심기 있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실화를 강조하셨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뭐 이런 걸로 소설 쓰실 분은 아니시고요. 저도 실화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는 귀신도 보고 예지몽 같은 꿈을 자주 꿨대요. 예를 들어 한강을 친구들과 헤엄쳐서 건너다가 혼자 뒤처지다가 못 건너는 꿈을 꾸면 다음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별꿈을 다 꿔봤다네요. 이런 심기 있는 친구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독립을 허락해 주셨고 원룸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분은 뭣도 모르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 선생님 친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잠들려는 찰나 가위가 눌렸습니다. 가위만 눌리면 괜찮은데 누가 옹성옹성거리고 소름 끼치게 웃기도 하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은 심지어 가위가 눌리지 않을 때도 막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눈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그치고요.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아줌마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정체 모를 여인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친구분 몸을 막 쓰다듬더랍니다. 친구분이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린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죠. 더 끔찍한 건 그 아줌마의 얼굴과 자기 몸을 쓰다듬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네요. 아무튼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더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원룸을 한 바퀴 천천히 돌고 다시 오더니 창문 밑을 가리키며 말하길. 쟤네들이 너를 그렇게 못 살게 구네. 쟤네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봤는데 아이들 2명인가 3명이 자기 쳐다보면서 킬킬 웃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잡아. 그럼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하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네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집을 나가더랍니다. 가위에서 풀린 친구분은 무서워서 얼른 집을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원하던 독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을 부모님 집에서 묵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방까지 구해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뭐라고 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친구분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네요. 그러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어머니가 한번 물을 떠놓고 자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위도 안 눌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께 전화로 잘 잤다고 정말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니가 어머니의 친구분을 따라 절에 가셨는데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근데 갑자기 스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길.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물을 떠놓는 것은 신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다간 평생 무당의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하는데 귀신을 모신다는 의미라네요.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물을 떠놓고 잤으면 선생님의 친구분은 그 아줌마 귀신을 모시며 무당의 길로 가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아줌마에게 낚일 뻔한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저승 가는 길. 저희 누나가 겪은 일입니다. 2003년 6월. 아버지께서 폐가 좋지 않아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폐암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앙상하게 마르시고 피부색이 검게 변해서 같은 병실 환자들도 병이라도 옮길까봐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누나는 시골에서 갓 상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잘 수가 없었지만 누나는 피곤함도 있고 열흘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누나가 열흘 동안 있는 사이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병원 창문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 터라 아버지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딘가 같이 가자고 하셨답니다. 누나는 아버지 몸이 괜찮아지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서울에 계신 고모들과 돌아가셨던 할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한상 크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계셨답니다.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랑 아버지가 사라지셨답니다. 누나는 그 와중에도 2시간마다 받는 검사가 생각나서 시계를 보고는 검사 시간을 맞춰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밥 먹다가 식당을 나가 한참을 달렸는데 안개가 가득한 언덕이 보이더랍니다. 언덕과 들판은 시든 것처럼 맥없어 보이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언덕을 가로질러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 옆에 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언덕 위에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내려다보는데 그 구불구불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띄엄띄엄 한 사람씩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마치 점이 찍힌 것처럼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뒤쪽에서 아무 표정 없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것은 할머니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으셨고 아버지는 바지는 검정색 정장바지 윗옷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기억합니다. 누나는 급히 뛰어가서 아버지께 검사하러 가야 된다고 했고 아버지께선 검사를 받으러 갈 테니 할머니를 대신 모셔다 드리라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검사 받으시러 어디론가 가시고 누나는 할머니 뒤를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었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시계를 보고 아버지께 가야 될 것 같아 할머니를 부르려는데 뒷모습이 친할머니가 아니었답니다. 왠지 어색하지만 낯설지는 않는 모습이었지만 누군지는 몰라서 할머니를 향해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모셔다 드리기 어려우니 다음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고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누나가 꿈속에서 시계를 확인한 시각은 저녁 9시였고 언덕길로 인해 시골길이라 착각했는지 버스 시간이 늦어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누나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정도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꿈을 꾸었던 날, 아버지는 차도가 안 생겨 투약하는 약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바꾸었던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폐암이 아닌 폐염증으로 판명되고 한 폐에서 종기 9개가 나왔고 고름을 뽑아내니 사이다병으로 2병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한 달 후쯤 누나는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와 읍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로 다르게 산을 넘어서 오는데 묘하게 낯익은 것이 한 달 전 병원에서 꿈에 나왔던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꿈에서 본 구불구불한 길은 해남 미왕사에서 땅끝 방향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조상을 모시는 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길 옆강은 저수지였는데 해원저수지라고 저수지 중앙에 섬이 하나 있는 특이한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나가 피곤해서 바로 드러누웠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골집의 어르신 초상 하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려있는데 누나는 사진을 보고 소름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증조할머니 사진이었는데 꿈에서 할머니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본 그 할머니가 바로 증조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데리러 와서 손잡고 함께 선산으로 가는 걸 누나가 말린 것입니다. 7년 전 이야기이지만 부모님 일손 도우러 그곳을 지날 때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